당신은 아마도 지금까지 잘못된 상식 속에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자위는 부끄럽고 나이가 들면, 특히 40세를 넘기면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 익숙하시죠? 그러나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자위는 단순한 욕구 해소를 넘어 삶의 질을 지키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중장년 남성들의 건강을 돌봐온 비뇨기과 전문의 김세준입니다. 현재 국내 대학병원에서 남성 건강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들이 겪는 고통은 병 자체보다는 몰랐기 때문에 시작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위를 둘러싼 부끄러움과 편견, 잘못된 정보들은 수많은 남성들의 삶의 기둥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은 자위를 잘못된 방식으로 하거나 아예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주 하느냐, 어떤 자세로 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는 단순한 습관을 넘어 호르몬 분비, 심장 기능, 심지어 뇌 건강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위는 단순한 쾌락의 행위가 아닙니다. 잘못된 자위 습관은 발기력 저하, 전립선 이상, 우울감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자위를 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출을 높이고 숙면을 유도하며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혼자만의 시간이 아닌 몸 전체의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에너지를 지켜내는 뇌 기반의 건강 습관입니다. 이제 저는 60세 이상 남성이라면 누구나 미리 알았어야 할 자위에 관한 7가지 중요한 사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당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잃어버린 건강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향후 10년, 아니 남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중장년 남성을 위한 과학적이고도 현실적인 건강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용에 공감이 되신다면 댓글에 숫자 1,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몸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첫 번째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하게 반복해온 자위 습관이 60세 이후에는 서서히 당신의 몸을 해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그 습관 하나가 실제로는 건강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결국은 큰 대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자위는 감각 저하와 발기 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남성들이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만 끈끈 앓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백 명의 중장년 남성들을 만나며 이들의 조심스러운 고백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진료실에 들어왔고 말수는 적고 눈빛에는 머뭇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상담이 조금씩 풀리다 보면 결국 조심스레 묻게 됩니다. 혹시 자위는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짧은 정적 후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긴 하는데 별로 느낌이 없어요. 혹은 요즘은 이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끝내기가 힘들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젠 몸이 감각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반복했던 자위 습관이 신체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빠르게 끝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항상 같은 자세와 움직임 그리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 자위를 해온 결과 몸은 긴장한 상태로 자위를 기억하고 그 방식에만 반응하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신경계에 뿌리 깊게 새겨진 하나의 조건 반사 반응이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뇌가 이러한 패턴을 너무도 쉽게 익힌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반복되는 자극을 자동화하는데 매우 능숙하기 때문에 일정한 방식의 자위에만 반응하도록 훈련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감각은 점차 무뎌지고 발기력은 약해지며 같은 자극으로는 예전만큼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점점 더 강한 자극, 더 극단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 결과 현실 속 파트너와의 관계는 어색해지고 감정적인 교류가 어려워지며 관계 자체를 회피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서적인 거리감은 커지고 몸의 문제를 넘어서 마음까지 다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고립 속에서 자존감을 잃고 수치심과 좌절 속에 우울감에 빠진 남성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 대부분은 몸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잘못된 방식으로 반복 훈련되어 있었던 것뿐입니다. 이러한 자위 패턴은 특히 포르노 영상에 의해 유도되고 강화되며 다음 단계의 문제로 연결되기 쉬운 매우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자위 습관은 결국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정지연 혹은 사정불능과 같은 심각한 성기능 장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결코 드물거나 예외적인 병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남성들이 혼자서 그리고 조용히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 모든 고통이 대부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만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잘못된 습관이 몸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과 신경계를 특정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훈련시켜놓고 그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 상실하는 것은 단지 성기능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감, 타인과의 연결감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까지 천천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스스로와의 관계마저 멀어지고 자기 몸을 만지는 것조차 꺼리게 되며 외부와의 소통도 점점 줄어듭니다. 심지어는 초기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보았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리는 것은 침실 속에서의 한순간이 아니라 일상 그 자체입니다. 눈빛이 흐려지고 걸음걸이에 힘이 빠지며 거울을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점점 자기를 잃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깊은 소식은 신경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얼마든지 다시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자극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인내가 필요하며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이 요구됩니다. 자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인식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자위입니다. 이는 마치 운전대도 잡지 않은 채 엑셀을 밟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게 되고 그 충돌로 인한 손상은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의외로 60세 이후 자위를 전혀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몸 안의 기능과 균형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자위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침묵 속에서 서서히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는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에 공감하신 분들이라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위는 전립선의 우혈과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몇 해 전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남성 환자가 기억납니다. 이름은 정민수 씨였습니다. 그 당시 정민수 씨는 68세였고 조용하면서도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걸 그다지 선호하지 않으셨지만 밤마다 5번에서 6번씩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야 한다는 고충을 안고 조심스럽게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아랫배에 묵직한 통증과 압박감도 함께 느껴지고 있었죠. 처음 그는 이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겼던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사정하신 시점을 물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들은 듯 눈을 크게 뜨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그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그런 건 멈춰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대답은 마치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잘못된 신화를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60세, 70세가 되면 생식 기능도 성적인 관심도 모두 꺼야 한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민수 씨에게 전했던 바로 그 말을 지금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도 분명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정을 멈춘다고 해서 전립선의 기능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전립선은 여전히 계속해서 액체를 생성합니다. 그 액체가 오랜 시간 배출되지 않고 쌓이게 되면 체내에 정체되어 우혈과 염증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나면 실질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원래 액체를 장기간 보관하도록 설계된 기관이 아닙니다. 분비된 액체가 배출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내부에 쌓이면 전립선은 부풀고 민감해지며 결국 염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립선 기능 자체가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빈뇨, 소변줄기의 약화, 배뇨 시 잔뇨감, 통증 심지어 사정 시 불쾌감이나 통증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을 단순히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배출되지 않은 전립선 압력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립선의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전립선암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자위를 하지 않으면 암에 걸린다는 식의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주 사정하는 습관은 전립선 내부의 염증성 환경을 줄이고 나아가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명확한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약 3만 명의 남성을 수년간 추적 조사한 끝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한 달에 최소 21회 이상 사정한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눈에 띄게 낮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설이나 추측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치와 근거가 뒷받침된 명확한 데이터입니다. 다시 정민수 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스스로를 돌보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조금씩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자신과의 연결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조금씩 자위라는 행위를 부끄럽고 숨겨야 할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관리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불편했던 증상들도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배뇨가 훨씬 편해졌고 밤에 자주 깨지 않으면서 깊은 수면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인상적인 변화는 그의 눈빛에서 드러났습니다. 흐릿했던 눈매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자신과 다시 연결되었다는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그 변화는 단지 생리적 기능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그의 내면을 서서히 되살려낸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단순히 잠을 설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약물 복용, 반복되는 병원 방문, 심할 경우 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립선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중대한 결과의 출발점이 단지 이 나이에 자위는 그만둬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심장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고 혈압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며 조절하듯이 전립선 건강 또한 절대로 무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건강의 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위는 단순히 육체적인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깊이 연결된 행위이기도 합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자위와 관련된 주제를 떠올릴 때 수치심, 죄책감, 말하지 못한 불편함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억눌린 감정이 신체적 증상을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다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삶의 태도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된다면 지금껏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건강의 진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위에 대한 수치심은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들의 내면에는 언어로는 표현되지 않는 고요한 침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 침묵과 자주 마주합니다. 그것은 소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태도 속에 존재합니다. 성적 습관에 대해 질문을 드릴 때 저를 피하는 눈빛, 자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움츠러드는 어깨, 혹은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그건 젊었을 때 이야기죠라며 애써 웃어넘기려는 반응들 속에서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침묵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를 멈춘 이유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위를 멈춘 것이 선택이 아니라 내면화된 근기였다는 점이죠. 사실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마음속에 쌓인 조용한 수치심은 오늘날 중장년 남성의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가장 위험한 정서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자위는 더럽고 나약하고 부끄러운 행위로 교육되어 왔습니다. 어릴 적의 조롱, 질책, 어른들의 눈치, 종교적 억압 그런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와 신경계 깊숙이 새겨져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떤 행동이나 감정에 대한 왜곡된 반응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육체적인 접촉에 대한 본능적인 그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미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며 점점 더 자신과 멀어지게 됩니다.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욕구를 느끼는 것조차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을 학습한 탓에 자기 자신에게 다가가는 일조차 금기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적 단절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생물학적 반응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자위를 포함한 건강한 성적적 접촉은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자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조절하고 기쁨과 동기부여를 주는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며 신뢰와 유대감을 높여주는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더 나아가 수면, 기분, 인지 기능까지 다양한 신체적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에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걸림돌이 됩니다. 수치심은 근육을 긴장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뇌 속에 죄책감이라는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고리는 곧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며 우울증, 불안장애, 심장질환, 면역력 저하 심지어는 치매와의 연관성까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 72세의 이혼한 남성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특별한 질환도 없었고 복용하는 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지쳐 있었고 무기력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건 다 지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의 말 속에는 단순히 성적 접촉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데 대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약물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치료도 없었습니다. 다만 죄책감 없이 기대감 없이 다시 자기 몸과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돕는 간단한 연습이 전부였습니다. 며칠도 아니고 몇 주 후 그분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지고 눈빛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안타고요. 그렇게 테스토테론은 점점 줄어들고 몸과 마음은 동시에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그 기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뿐이며 다시 불러낼 수 있습니다. 정민수 씨의 이야기처럼 변화는 아주 작고 조용한 연결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는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왔으며 실제로 혈압도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스스로와 연결되었고 그 순간부터 생기와 활력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는 수치심이 얼마나 교묘하게 삶의 색을 빼앗아가는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수치심은 우리가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늙었다. 이제 끝났다는 속삭임은
사실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조용히 자라난 절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몸과 마음을 친절하게, 존중하며 의미 있게 만지는 행위는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 몸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수치심 하나만으로도 인간을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면 반대로 호르몬의 균형과 긍정적인 성적 에너지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네 번째 통찰은 대부분의 남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나이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에너지 흐름, 생기, 그리고 성적 본능과의 연결이 끊어질 때 훨씬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우리가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해온 많은 변화들이 사실은 단절과 무관심, 수치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지 생식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활력, 근육, 자신감, 사고의 유연성, 감정의 안정성까지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호르몬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자극받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일 때조차도 자신과의 연결 속에서 충분히 자극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남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며 특히 60세 이상 남성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수치심 없이 의심 없이 당당하게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당신이 무언가를 느끼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공감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중요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이번 이야기는 당신의 오래된 상식을 솜두리째 흔들지도 모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몸은 점점 생리적 자원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혈류는 줄고 에너지는 절전 모드로 전환되며 근육량은 감소하고 복부지방은 늘어납니다. 수면의 질도 점차 나빠지고 삶의 윤곽을 이루던 내면의 불꽃은 점차 희미해져갑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나이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더 이상 생기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결과일 뿐입니다. 저는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정영철 씨 73세 은퇴한 소방관으로 과거에는 누구보다 강인한 인상을 풍기던 분이셨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어깨가 축 처지고 눈빛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냥 느리게 살아요라고 담담히 말씀하셨지만 혈액검사 결과를 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기준치에 가까스로 걸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성생활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그럴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생각, 이 인식이야말로 진짜 위협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외면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기능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철 씨가 다시 스스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누구와 함께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는 그저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자신에게 다가가는 간단한 연습들이었습니다. 작은 호흡, 간단한 움직임,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수용하는 연습이었죠.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호르몬 수치가 회복된 것만이 아니라 그의 자세, 목소리, 표정, 걸음걸이까지 달라졌습니다. 와이트 트레이닝을 다시 시작하셨고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도 눈빛에서 에너지가 반짝였어요. 그는 다시 자신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몸은 주어진 자극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외면하면 테스토스테론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의도를 담아 자신의 몸에 정성스럽게 다가가면 뇌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능은 아직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꺼졌던 시스템은 다시 서서히 깨어납니다. 이건 단지 이론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단기적인 성적 자극, 심지어 혼자일 때조차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인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성적인 상상, 신체적 촉, 기대감만으로도 호르몬의 균형, 기분,
동기부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본질적으로 쾌락, 연결, 존재감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몸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결국 어떤 신호에도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불러오는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무겁습니다. 지금껏 당연하게 여겼던 침묵이 사실은 몸의 경고음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침묵이 건강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는 단순히 피로감이나 성기능 저하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장 질환, 당뇨병, 기억력 감퇴, 우울증, 그리고 심지어 수명 단축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당신이 삶에 얼마나 깊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물학적 지표입니다. 문제는 많은 남성들이 이미 자신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와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몸의 변화가 단지 나의 탓으로 여겨지는 동안 실제로는 자신과의 연결이 끊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 길은 약물도 수술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죄책감 없이 평가받지 않는 공간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다가가는 연습. 그것이야말로 나는 여전히 이 삶 속에 존재한다는 강력한 생물학적 메시지를 몸에게 보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놀라웠다면 이어질 다음 이야기는 더 깊은 통찰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남성들이 자위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손상시키고 있는 테스토스테론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바로 발기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5번째 비밀. 발기 기능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시스템입니다. 60세 이후 많은 남성들이 은연중에 믿고 있는 한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이젠 성관계를 하지 않으니 발기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저 역시 이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나이가 들었으니 성기능도 자유롭게 종료되어야 한다는 듯한 태도죠. 그러나 의사들이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발기 기능은 단지 성행위와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류, 신경 건강, 심혈관 기능, 그리고 전반적인 수명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신체의 핵심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김영수 씨는 69세였고 건강하고 지적인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5에서 6년 동안 한 번도 발기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능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럴 이유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스스로 종료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다시 연애를 할 생각도 없었기에 성적인 기능 자체를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그런 결정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몸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조용히 시스템을 종료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음경 역시 다른 근육이나 혈관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면 조직은 탄력을 잃고 혈관은 수축하며 결국 자연스러운 발기 반응조차 어렵게 됩니다. 이는 단지 성적인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의 혈류순환과 건강한 생리기능 전반의 저하로 이어지는 실제적 생물학적 퇴행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여전히 몸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기 기능이 멈춘 채 오랜 시간 방치되면 음경 조직 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산소 공급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면서 섬유화 현상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의 유연성은 사라지며 결국 나중에 다시 사용하고 싶어도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진짜 퇴가가 시작됩니다. 규칙적인 발기가 멈추면 음경 내 평활근이 점차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발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혈관 네트워크의 기능도 저하되며 발기를 유도하는 데 필수적인 화학물질인 산화질소의 분비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변화는 성생활을 시도하든 하지 않든 무관하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든 없든 이건 생리적 반응이고 신체적 조건의 변화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자극과 혈류 공급이 없으면 몸은 이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손상은 단순히 육체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인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체 기능이 약화되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자존감도 흐려지며 점점 예전의 자신과 멀어졌다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남성들이 스스로 침묵 속에 갇히게 되고 우울감이 찾아오며 심할 경우 인지저하의 초기 증상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천천히 몸속 깊숙한 곳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변화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변화라는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행동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몸에게 이 기능이 아직도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 파트너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억지로 할 필요도 수치심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자가자극이든 피성적인 방식이든 규칙적인 발기자극은 혈류를 유지하고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며 신경통로를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신체와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건강관리의 일환입니다. 발기 기능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지 성생활을 지속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몸에 전달하는 일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조용해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그 시선은 여전히 무겁고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말없이 침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반드시 몸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당신의 몸이 고스란히 기억하고 언젠가 조용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전에 당신이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찾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뇌는 점점 진짜 연결보다 인위적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자극 패턴이 반복되면 뇌는 기존의 반응 체계를 바꾸게 되고 자연스럽고 깊은 감정적 접촉이나 관계에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발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혹시 나는 모르게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바로 그 질문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뇌를 바꾸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단순한 활동 부족보다 훨씬 깊고 지속적인 손상을 남기곤 합니다. 6번째 비밀 포르노는 뇌를 바꾼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 오늘은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말하지 않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주제, 바로 포르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꾸거나 시선을 돌리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계시다면 부디 마음을 열고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와 몸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60대, 70대의 남성분들이 진료실에서 조용히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아직도 가끔 포르노를 봅니다. 중독은 아닌데 그게 아니면 아무런 감각도 없으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혼자 살거나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쫓고 있는 건 강한 자극이 아닙니다. 그들이 찾는 건 연결 혹은 연결의 기억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주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포르노는 그들이 20대 시절 처음 접했던 포르노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 매체의 정적인 이미지, 부드럽고 간접적인 상상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시청자 콘텐츠가 넘쳐나고 클릭 몇 번으로 계속해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뇌, 특히 나이가 든 뇌가 이러한 과도한 자극을 감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포르노를 볼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동기보상, 쾌락과 관련된 감정을 담당하는 물질이지만 반복적으로 강한 자극에 노출될 경우 뇌는 점차 자연스러운 자극에 둔감해지는 상태, 즉 포상 민감도 감소라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 실제 손길이나 감정적인 연결에서 오는 자극은 점점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감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의 만족도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뇌는 점점 더 새롭고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것만을 찾게 되는 회로로 재편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와 발기의 본질, 관계의 의미, 성적 본능의 건강한 흐름까지 모두 놓쳐버리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포르노에 대한 건강한 통제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여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 스스로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취향이나 선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된 시청으로 인해 뇌의 구조와 작동 방식 자체가 변화하는 뚜렷한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뇌가 인위적인 자극을 기준으로 학습되면 몸 또한 그 기준에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발기력이 떨어지고 사전이 어려워지며 결국에는 포르노 없이는 성적인 반응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포르노 유발 발기부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손실은 결코 침대 위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여파는 수치심, 불안, 자기 혐오, 좌절감으로 이어지며 결국 깊은 정서적 고립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점점 자신의 몸과 감정에서 멀어지고 나는 고장났다는 생각에 빠진 채 조용히 침묵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들이 대부분 그 문제의 근원이 자신이 의지했던 포르노였다는 점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단지 위안을 찾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가 어느새 자신 안의 생기를 조금씩 잠식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늦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있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남성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뇌는 60세 이후에도 여전히 회복력을 지니고 있으며 치유되고 재설정되고 현실 기반의 진짜 감각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 거창한 치료가 아닌 단 하나의 선택, 즉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인위적인 이미지 대신 현실의 감각과 상상력, 감정,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과 마주하기 시작하면 뇌는 다시 자연스럽고 건강한 자극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30일간 시각적 자극을 완전히 끊는 것으로 회복의 첫 단계를 시작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점진적으로 줄여가며 서서히 뇌의 민감도를 되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되찾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되찾아야 할 것은 단지 성적 반응이 아니라 진짜 감각, 진짜 연결,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입니다. 혹시 지금 포르노로 인해 감각이 무뎌졌다고 느끼신다면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는 당신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콘텐츠가 당신의 뇌를 정령하는 동안 고립은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진실로 향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기술도 호르몬도 아닌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성이 스스로와의 접촉을 멈췄을 때 그의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곧 이어질 7번째 비밀. 그것은 존재와 연결, 그리고 살아있다는 감각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립의 끝에는 조용한 단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타인과의 관계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마저 희미해지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위험한 고립입니다. 이 고립은 겉으로 보기엔 그저 조용한 일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루를 무감정하게 보내고 거울을 마주하는 일을 피하고 기쁨이라는 감정을 상상조차 하지 않게 된 흐름 속에서 그렇게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삶의 생기가 사라집니다. 정기수 씨의 사례는 이런 고립이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 스며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누구보다 반듯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산책하고 신문을 읽으며 생활했지만 그 일상 안에는 사람의 온기나 접촉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누가 어깨라도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아직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요. 그 말은 쓸쓸한 바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존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기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세가 넘어가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는 스스로에게 이제 그럴 나이는 지났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몸을 만지는 일, 다정하게 자신을 어루만지는 행위, 스스로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접촉의 언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접촉은 사치가 아니라 신경계가 살아있기 위한 생존의 언어입니다. 손길 하나는 옥시토신을 분비시키고 심장을 진정시키며 뇌의 감정 회로를 깨우고 면역계를 활성화합니다. 접촉이 단절되면 우리의 몸은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생명유지 시스템 전체가 보이지 않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립이라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수의 정체입니다. 그 실수는 대부분 의식하지 못한 채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손등을 바라보며 하루를 넘기고 인해 거울 속 눈빛을 피하고 어느 순간에는 자신을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회로가 꺼져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절대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삶의 활력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그것이 나의 탓이라고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너무 오래 자신을 외면하고 그 외면을 습관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이 고립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작지만 중요한 접촉이 다시 우리를 산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의 몸에 다시 다가가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살아있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는 것, 바로 거기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이름으로,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나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느끼는 일조차 멈춰버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무의미했던 것이 아니요,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다고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고립은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숙이 우리 삶을 잠식합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의외로 침실에서부터, 더 정확히는 자기 자신과의 접촉을 멈추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몸을 만지는 행위를 멈추는 것은 단지 감각 하나를 잃는 일이 아닙니다. 뇌는 그것을 감정적 후퇴 존재의 단절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만지는 횟수는 줄고 감각은 무뎌지고 결국 이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는 잘못된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손실입니다. 욕망이나 발기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감각, 정체성, 삶에 대한 목적, 감정의 섬세함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연결이 끊기는 순간부터 삶의 온기는 서서히 사라지며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슬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고립의 영향은 단지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심장질환, 인지기능 저하, 그리고 조기 사망과도 관련이 깊다는 보고들이 말해주고 있지요. 이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을 포기한 데서 시작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누구를 비난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에는 누구에게나 상실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만지는 행위, 그 작고도 위대한 실천은 나는 아직 내 몸을 느낀다
나는 여전히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선언이자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뇌는 그것을 감지하고 심장은 다시 뛸 준비를 하며 신경계는 마비된 회로를 천천히 깨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회복의 순간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치료도 없이 단지 자기 자신에게 다시 허락을 내렸을 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몸을 살짝 쓰다듬고 조용한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했을 뿐인데 자세가 달라지고 목소리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되살아났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그 자체로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도 전하는 매일 한 번 하루에 단 3분이라도 당신의 감각을 다시 깨우는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시간이 빼앗아간 감각, 침묵 속에서 사라졌던 연결, 이제 그 모든 것을 되찾는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지금은 한 의사가 아닌 한 남성으로서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상실도 당신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단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출발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몸에 조용히 손을 얹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의미마저 서서히 잃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느낄 수 있으며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남성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 이런 건 부끄러운 일이지라며 자신의 감각과 존재를 조용히 놓아버리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택이 반드시 정답일 필요는 없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침묵을 요구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더 자기 자신과의 진실한 연결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주제는 단순한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감각, 생명력, 산과의 유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위라는 행위 하나로 시작된 이 여정은 결국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책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단지 한 번의 손길, 한 번의 의식적인 선택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싶다면, 다시 느끼고 싶다면 그 시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마음, 그리고 당신 자. 신과의 연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몸은 기억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외면했을 때의 침묵도, 다시 다가갔을 때의 따뜻함도, 이제는 당신 스스로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주저함 없이 자신에게 다시 다가가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삶 전체를 다시 밝히는 첫 번째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의지조차 하다가는 이 조용한 침묵 속에서 제가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연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뇌는 여전히 감각을 원하고 심장은 다시 열리고 싶어하며 피부는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다시 기억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여정은 누구와 함께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작지만 강력한 선택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선택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자신의 몸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나이 들었으니 당연하다는 사회의 거짓말에 자신을 덮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분명히 여기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 사실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환자들이 다시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약도 죄책감도 아닌 존재하는 시간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황금 루틴이라고 부르는 연습입니다. 단 10분, 조용하고 의식적인 시간, 세상의 요구가 아닌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목적도 의무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숨을 느끼고 감각을 받아들이고 따뜻한 손길을 통해 자신을 만나주는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의 시작으로, 어떤 분은 잠들기 전에 평온으로 실천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에게 이 시간은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외로움에서가 아닌 존중과 호기심으로 스스로를 만질 때 몸은 반응합니다. 마음은 유연해지고 잊고 있던 내면의 불꽃은 다시 피어오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을 회복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